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이름 없는 순국 선열 호국 영령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님, 또 홍석준 의원님, 많은 내빈분들께 일일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앞서서 특별한 묵념을 하나 조금 제의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월북몰이에 희생된 고 이대진님, 또 강제북송에 희생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최근 USB로 한국의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보도된 30명의 북한 중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앉으신 자리에서 5초간만 묵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강연을 했지만 오늘 경우에는 정말 이 강대에서 쓰러져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가 오늘 여기서 영원히 확고하게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래도 좋겠습니다. 오늘 국권 회복의 정신적 기초를 이룬 전국적 국채 보상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던 우리 유서 깊은 대구 중구에서, 또 영남 선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담수회관에서 무너진 보수의 재건과 보수 부흥운동의 위대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염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87년 헌법과 보수의 가치라고 달았는데, 저는 보수의 가치의 전제와 기초로서 보수의 본류라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87년 헌법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역사적인 접근, 경험적인 접근을 위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 보수의 흐름 속에서 보수의 부흥, 위대한 대각성의 출발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드릴 말씀은 현재 보수의 본류는 집에서 쫓겨나고 객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용병대장이 총사령관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시민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1차적인 원인은 보수의 적과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보수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망각한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명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진중권 씨의 경우입니다. 소위 말만 하면 보수 언론이 받아쓰고 종편 정치평론 단골 패널입니다. 최근 한동훈 후보의 최측근 자문그룹 중 한 사람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씨가 만 35세가 되던 1998년 죽은 박정희 교의 노예가 되어버린 일그러진 우익들의 초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입니다. 그 책에서 자기소개라고 적은 글입니다. 1963년 세포분열로 태어난 빨간 바이러스 진중권은 86년 서울대 미학과를 마치고 92년 소련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춤추는 죽음으로 죽음의 구판을 일으키는 등 좌익 문화단체 간부로 이 사회의 문화사회주의자의 헤게모니를 구축하다가 베를린 한국영사관 앞에서 열린 97년 노동자 총파업 지지시위에 참가하고 교회, 주일학교의 침투, 유아들 사이에서 적색소조 활동을 펴는 등 일생을 세계 적화의 외길로 걸어왔다. 왜? 꼬아? 이렇게 쓴 것이 자기소개입니다. 자기도 5해가 지난 후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40살이 되면서 책을 새로 내면서 이 글을 지웠습니다. 진중권 씨의 말입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서 이전 투구로 전체 집단이 망한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 악과 거짓이 힘을 쓰게 하느니 차라리 망하는 게 더 낫다. 이것은 보수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집단이 망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문재인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 대통령이다. 자기 의견이 없는 의전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문바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바이러스, 전 정의당원 모두 까기식 반보수 철학이 골수에 베인 이런 입장이 문재인을 공격하고 조국을 공격하면 보수가 됩니까?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기사 중의 대목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운동권 학생이 됐다. 수배자 생활도 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장장 20년 동안이다. 집행위원장까지 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스 사건 등 거대 비리를 파헤쳤다. 편의상 설명컨대 한평생 좌측 통행을 한 셈이다. 급커브를 튼 건 지난 정권 때다. 그는 조국 사모펀드 사건,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개입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회의를 갖게 됐다. 이래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가 되고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공격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무처장이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의 정신적 뿌리가 깊이 있는 곳이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은 한마디로 반 이승만 정신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약 40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서울 강북에 세운 근현대사 기념관에 참남하게도 이런 구조를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등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꾀하였다.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을 거듭 개정하였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게 답니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서울의 청소년들 보라고 근현대사 기념관을 세우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소개라고는 이런 글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한편 좌우 합작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좌파 독립운동가 몽양 여훈영은 위대한 지도자 인민의 벗이라는 수식어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원순의 반이승만 친여훈영과 같은 정신이 깊게 배인 참여연대의 정신적 토대에서 수십 년을 활동해온 흐름에 있다가 조국 이재명을 공격하면 보수가 됩니까? 세 번째, 함은경 위원장. 민주화운동 동지의 이름으로 한 동훈 후보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함 위원장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함 위원장과 같이 한 대표가 이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정훈 씨는 1심의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사람이에요.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받고 복역한 사람입니다. 책이라고 쓴 제목이 주체사상 에세이예요. 이 사람과 대표로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 위원장 본인은 주체사상파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을 본인 말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데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외면적인 표방 아래서 학생운동권 지도부가 반체제 좌경사상으로 의식화되었던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데 운동권 청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586 운동권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 입장이 순수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나이 들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진짜 586 운동권이 극복되겠습니까? 극복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친 이재명계는 전대협 586 그룹보다 약 10살가량 젊은 한 청년 그룹이 주축인데, 사실 당시 대학가를 안 사람은 다 알지만 한 청년 그룹은 전대협 그룹보다도 더 친북 좌익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한술 더 뜬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운동권 청산이라면서 이인영, 우상호 등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도둑을 몰아내고 더 큰 도둑을 맞는 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운동권 청산의 핵심을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함은경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은 거의 평생을 민주당 좌파 정당 계열 쪽에서 살다가 구 운동권 인사들이 국민의 힘으로 진입하고 당의 권력을 장악하는 명분으로 잘못 쓰이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승만을 부정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게 된 것까지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표시가 나는 것이 이승만, 조봉암 같은 동렬에 올려서 건국의 아버지들이랍니다. 조봉암 농지개혁 장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시킨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도량이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거의 좌익에 가까운 사람을 장관을 시켜서 나라의 핵심 과제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봉암이 한 것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반동이라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속으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내가 이 땅 수천 년 역사의 소작제의 그 한을 끊고 농지개혁을 할 사람인데 나를 반동이라 하다니.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들 보시면 아직 그러한 농지개혁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숨에 끊어낸 이승만 대통령을, 자, 뒤에 조봉암이 억울하게 사용되었다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고 다시 중요한 뒤집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소련 기밀 문서에서 소련 측에서 김일성을 접견하고 기록한 자료에서 김일성이 조봉암에게 선거 자금으로 돈을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기록에 나왔습니다. 조봉암은 억울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봉암과 이승만을 동렬에 두는 입장에서 보수 정당의 지도부가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공격하면 보수 정당 지도부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의 굉장한 원조는 마지막으로 제가 예로 들 하태경 전 의원입니다. 하태경 전 의원은 문익환 목사와 함께 연방제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김일성, 황장엽 주사파 그룹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황장엽은 비록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지만 김일성 사상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주체 사상을 실제로 철학 만든 사람은 황장엽이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철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싸웠습니까? 김정일과 싸웠습니다. 수령 절대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수령 절대주의 아니고 김정일하고 싸운다고 김일성, 황장엽 입장에 섰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황장엽은 중국과 미국을 대등하게 봅니다. 중국은 사회성을 너무 강조하고 미국은 개인성을 너무 강조해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 소위 자기의 주체 사상은 그것을 종합한 미래의 형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그 그룹과 동행한 하태경 의원이 과연 김일성
회고록 합법화를 옹호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윤미향, 이석기, 이정희 등을 공격한다고 해서 개혁 보수가 되겠습니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평생 반보수적인 정의당의 정신적 기초를 가지고 산 사람, 반 이승만, 친여운형 이념 구도 아래 20년 이상 공적 활동을 해온 사람, 가로늦게서야 조봉암과 이승만을 동렬에 두는 정도의 태도 변화를 가진 사람, 황장엽파의 입장에서 김정일파와 싸운 것, 이런 세력과 흐름이 체제 수호를 위한 잠정적인 보수 연합 세력의 지위를 넘어서 보수 그 자체, 보수의 미래가 되고 어느덧 이들이 보수의 본류 행세를 하면 거꾸로 보수의 본류를 보수 진영에서 몰아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용병대장이 총사령관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이 시민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는 상황인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니 고맙다고 손을 잡고 자리를 내어준 것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후배 세대를 양성하려는 노력 없이, 풀뿌리 시민 교양을 강화하려는 노력 없이, 조직 강화가 없이 이런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보수의 본류는 이들 객과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자기들이 호적에서 판해지고 땅 문서, 등기 명의까지 다 바뀌게 될 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대구에서 이 사태를 끝내는 진정한 출발, 대각성, 보수 본류의 자기 각성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 땅을 찾고 지키는 정당한 의문이 본물처럼 터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보수를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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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를 되찾자! 보수를 되찾자! 보수를 되찾자! 보수를 되찾자! 오늘 둘째로 드릴 말씀은 보수의 본류는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그것이 곧 현행 헌법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1875년생 이승만 대통령, 청년기에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권이 상실되고 평생을 독립운동 끝에 73세에 1948년에 자유민주 대한민국 세우고 건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1987년 헌법에 이르러서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올라섰습니다. 길게 보아서 약 100년간에 걸친 근대 국가로의 전환, 짧게 보아서 약 40년간에 걸친 나라 만들기 과정이 1987년에 이르러서 큰 고비를 넘어 일단락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의 문제는 이 역동적인 자기 발전의 과정을 통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면서 확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념이 아닌 몸으로는 이 통일성을 오히려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온 보수 서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뜨겁게 긍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취, 기적의 역사라고 흔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층적으로 관찰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현행 헌법, 87년 헌법 사이에도 긴장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지금 현재 헌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좀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간의 긴장,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생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충분히 높이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래에 공동의 맥락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반공 자유체제, 한미동맹, 대통령 중심제의 약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 이것은 독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 독재가 독재인 것이고, 이것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라고 학자들이 부릅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적 요소와 법치의 요소를 충분히 우리 사회에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 제약이 있는 것이죠. 산업개발, 이러한 모든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확립한 거대 구조의 틀 없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고도성장 역사는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을 마치 준비했던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트 군부를 육성하고 조봉암을 제거한 것입니다. 만일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로도 약 25% 가까이 이렇게 득표할 수 있었던 조봉암이 4.19 혼란 후까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으로 등장하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구심으로 작용했을 수가, 반대편의 구심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생애 마지막에 봉사를 하듯이, 이것은 이영훈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그 말기에 조봉암을 원칙대로 간첩죄로 사형하고 처형하고 떠났습니다. 구국의 마지막,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완벽하게 그렇게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 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는 근대화 혁명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서세동점의 문명의 세계사적인 대전환 시기에서 우리나라는 1000년 이상 움츠린 상태를 넘어서 한반도와 한민족이 세계사 주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 이어서 비서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G9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G7이라고 선진국 세계 지도 국가 그룹은 다 아시죠?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G7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G7에 나라가 추가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뀐 적도 없었습니다. 비서구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CSIS 같은 데에서 한국과 호주를 두 개 편입해서 G9으로 개편하는 말이 공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인데, 비서구 국가로는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천년 로마의 융성을 이룬 원인은 1대 2대 왕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무사, 로물루스, 그리고 문인인 누마. 우리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문인인 이승만, 군인인 박정희, 둘 다 문무겸전의 영웅들입니다. 두 대의 왕이 위대하게 계승하면 천년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은 무궁한 발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생각할 때 오늘날 최성해 총장님 그 시기 몸으로 겪으신 분들 다 계시지만 유신독재 이런 말이 떠오르고 70년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개발, 중화학 산업화를 연 것, 이런 평가만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1987년으로의 이행을 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 보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7년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공공의 적을 말합니다. 3대 공적. 이것은 빈곤, 부정부패, 공산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빈곤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은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는 다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제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말살하는 것이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빈곤을 바라본 이 깊은 시선, 이것이 세계적인 정말 드문 지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을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파괴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은 단지 경제혁명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근대화, 사회의 근대화, 인간 개인의 근대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다른 사람에 바탕할 때만 중산층의 자유민주주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산층 시민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이 된 단계에서 가능하지, 오늘날 세계 모든 곳곳에서 보듯이 투표제도를 갖다 두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절대 민주주의를 계속해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거꾸로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유민주주의가 꼬꾸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 87년 헌법과의 연관해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군부 엘리트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예비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 6.25 전쟁 와중에 정규 육사를 잘 아시듯이 이제 정규 육사 1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정규 육사 1기가 바로 우리 잘 아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죠. 우리 정규 육사 1기는 이후에 많은 연구와 노태우 대통령 회고에 의해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최고봉 미국의 군사 엘리트를 기르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놓아서 별명이 이스트포인트였어요. 동방의 웨스트포인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규 육사의 교육은 군부 소위 독재를 가르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겠습니까?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투철한 문민 통제의 군인 정신, 이것을 배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애국 군인들은 1987년에 이르러서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고 다시는 정치 일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위 민주화운동 만능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등 떠밀려서 시민들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민주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젊어서 배울 때부터 우리나라는 언젠가 잘 살게 되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투철하게 정신을 갖고 있었고,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했던 정규육사 엘리트들이 그러한 훌륭한 이행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보수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첫 단계로 1987년 소위 민주화 헌법은 소위 민주화를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정규 육사 엘리트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경제개발시킨 뒤에는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시키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그러한 동력이 바탕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투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현행 헌법과의 관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기념사에서
누군가는 독재주의를 말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신생국 리칸유 같은 싱가포르 보십시오. 총통 같은 주의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하게 독재주의 안 되고 민주제도를 해야 한다. 이게 언젠가는 이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종말의 악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비웃습니다. 민주주의 하자 해놓고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한 것이 그게 민주주의냐? 그들은 서구에 발달된 민주주의 잣대를 거기다 바로 들이댑니다. 신생국이 공산 침략을 받고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서구에 발달된 민주주의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0년 후 반드시 정확히는 35년 후 87년 민주화에 이르러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자유민주주의 높은 단계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 미래를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사에 오늘날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높은 수준을 정말 이 글을 볼 때까지 못 봤고 정말 놀랐습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48년에 지금부터 저 까마득한 그때에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정체다. 이재명 대표와 이 말의 수준을 한번, 우리는 왜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까? 1987년 헌법에서 서구의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단계로 진입하고자 적법 절차 원리를 도입합니다. 12조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앞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한 다음에 다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 영어로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법률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미의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영미 헌법의 최고봉. 자, 이 적법 절차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시가 형식적인 절차적인 적법성만이 아니고 내용적인 실체적인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걸쳐 인류가 생각해내고 도달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이념을 표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87년 헌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유지되는 듯 했지만 탄핵, 우리 촛불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완전히 그것이 붕괴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헌법적으로 우리는 자유통일이라는 과제, 또 헌법 전문에 보면 선진화에 해당되는 그러한 헌법적인 다음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 후에 소위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방향성을, 건국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팽개치지 않고 힘차게 이 건국 이래로부터 우리에게 규정된 선진화 자유통일 방향을 나아갈 때 우리 보수 본류는 현재의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승리를 위해서 박수를 합니다. 1987년 후에 저들은 이승만 부정, 박정희 부정, 87년 헌법도 부정, 늘 개헌 타령입니다. 늘 미완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고 촛불민주주의고 체제 변혁을 향해서 자유를 빼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길로 그들은 강화되어서 거의 모든 제도권을 차지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보수의 본류는 약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모두의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고 중학생 그 애띤 애들 30명이 세상에 공개 총살되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자체가 반인도 범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극악한 반인도 범죄 체제 유지를 돕는 행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뇌 행위에 대한민국 제도권 거의 전체가 먹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현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의 정통성을 긍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의 흐름에서 자유, 통일을 지향하면서 마치 도태우 뭐 이런 이름처럼 그 적들과 동조자들을 확고하게 비판하면은 극우로 매도되고 강성, 주의인물, 기피인물로 분류되면서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남 지역주의, 보수의 외연 확장을 막는 이들, 보수의 집권을 방해하는 이들로 매도되어서 되겠습니까? 불러 들어온 객들에 의해서 완전히 주객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국제정세 변화, 미래를 개척하는 비전, 우리 보수의 본류가 충분히 해냈는가 반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본류에 서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과제를 확고하게 개척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뿌리 없는 보수, 자기의 종가와 종토, 정체성과 영혼을 잃어버린 보수,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타인을 설득하고 튼튼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권을 주고 자리를 주고 이런 데 정신이 팔려서는 마지막 남은 집과 종토마저 다 뺏기고 말 것입니다. 이제 벼랑 끝에 이르러서 이대로 따라가면 다 떠밀려 떨어져 죽을 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면 용병대장이 총사령관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시민들은 성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옥토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고 이끌어준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의 길을 따라서 선진 자유 통일에 이르고 자유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우리 헌법 전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러한 가슴 뛰는 우리의 비전을 헌법 전문은 건국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누군가는 발휘하고 누군가 안 발휘하고 아니고 각인 모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가 우리 헌법, 건국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의 정신입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자손 만대에 영원히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 전문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킬 것이 바로 우리 보수의 본류고 이것을 지킬 것이 우리 보수의 심장 대구입니다. 그렇죠? 네, 만세 삼창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삼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보수 만세! 대한민국 보수 부흥의 날 만세!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